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야. 그날 그 말 한마디로 14년의 결혼이 끝나기 시작했다. 사랑이었고 믿음이었고 한때는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게 될 줄은 몰랐다. 아무렇지도 않게 주말을 준비하던 어느 금요일 저녁,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조금 일찍 집에 있으라고 말했다. 중요한 제안이 있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가족, 그들의 욕망, 그리고 내가 몰랐던 대화들, 그리고 한 가지 계획, 내가 없을 때 다른 남자가 그녀와 함께 일주일을 보낼 예정이었다. 그 목적은 단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 있었다. 사람은 언제 어떻게 사랑했던 사람을 잃게 될까? 혹은 그 사람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맞았을까? 퇴근길, 묘한 위화감이 배 속 깊숙이 퍼져 있었다. 딱히 이유는 없었지만 곧 무언가 알게 될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금요일 저녁 5시, 나로서는 이례적인 시간이었다. 나는 자영업자이고 보통 금요일 밤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다음 날을 준비하는 데 보내곤 한다. 토요일은 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 내 이름은 민서, 강남에서 수입차 전문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는 16살 때부터 자동차 정비 일을 시작했고 20살이 되던 해에 내 이름을 걸고 정비소를 열었다. 당시엔 유럽 고급차를 전문으로 보는 곳이 거의 없었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제대로 된 정비소는 서울에서 100km는 떨어진 곳에 있었다. 내 서비스는 저렴하지 않았지만 나의 계획을 이해해준 은행 지점장 덕분에 초기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나는 실력 있는 정비사였다. 게다가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토지 덕에 담보도 확보할 수 있었다. 고급 외제차는 대개 부유층이 운전하는데 그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정비소를 찾기 마련이다. 내 명성은 빠르게 퍼졌고 나중엔 고객들이 자녀들을 위한 중고차를 찾아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업 영역을 확장해 중고차 매매와 외형 수리까지 포함한 종합 정비 서비스를 구축했다. 지금 나는 38살이고 수도권에 4개의 지점을 운영 중이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사업 가치는 약 80억 원에 달한다. 오늘따라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는 길이었다. 아내 지원이 오늘은 좀 일찍 집에 와야 한다며 나와 이야기하고 싶은 제안이 있다고 했다. 지원은 35살이고 우리는 결혼한 지 14년째다. 우리의 인연은 그녀의 아버지 상호 씨가 20번째 생일 선물로 그녀에게 줄 차를 찾아달라고 나를 찾아오면서 시작됐다. 첫 만남부터 묘한 끌림이 있었다. 차를 받으러 온 날, 그녀는 내게 먼저 저녁을 제안했다. 1년 뒤 우리는 결혼했고 지금은 2 아들이 있다. 큰아들 태연이는 12살, 둘째 지훈이는 10살이다. 장인은 회계사다. 이름은 상호. 겉으로 보기엔 엄격해 보이지만 사실 참 따뜻한 분이다. 회계법인의 공동대표로 바쁜 와중에도 내 사업을 자주 도와주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조언도 아끼지 않으신다. 반면 장모인 미숙 여사는 늘 나를 뚱뚱한 원숭이라고 부르며 딸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결혼했어야 한다는 듯한 말을 서슴없이 한다. 지원에게는 오빠가 1명 있고 여동생이 1명 있다. 오빠 준식은 결혼을 한 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어 보인다. 여동생 은지는 변호사인 현우와 결혼했다. 현우는 자신을 날카로운 상어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평범한 변호사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숙 여사는 그를 최고의 사위라고 칭찬하며 입에 침이 마르지 않는다. 은지는 10대 초반에 큰 수술을 받았고 그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 2 아들이 외가 쪽의 유일한 손주가 되었고 이는 미숙 여사를 더욱 민감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언제나 아이 이야기만 꺼내고 그로 인해 은지는 점점 우울증에 빠져들었다. 지원은 그런 여동생을 많이 걱정했다. 가족 모임 자리에서 나는 입양을 고려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미숙 여사는 바로 화를 내며 나는 피를 나눈 손주가 아니면 안 돼 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그때 장인 상호 씨가 대리모를 제안했다.
은지가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묻자 나는 시험관 아기, 즉 IVF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해 줬다. 하지만 미숙 여사는 얼굴을 찡그리며 너무 복잡하다며 누가 난자를 제공할 건데? 라는 말까지 던졌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우리는 다시 이 문제를 이야기했다. 나는 지원에게 그녀가 난자 기증자가 되는 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고, 지원은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야? 라고 물었다. 나는 직접 정보를 수집해봤고 생각보다 난자 채취가 복잡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 내용을 집에 가져와 지원에게 설명했다. 그렇게 하면 미숙 여사의 바람대로 생물학적으로 관련 있는 손주를 갖게 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 대화는 3달 전쯤 있었고 그 이후로 이 주제는 2-3주 간격으로 자연스럽게 다시 떠올랐다. 그때부터였을까? 복부 깊숙이 스며드는 불쾌한 예감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다. 지난 일주일, 아니 열흘쯤 된 것 같다. 지원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했다. 휴대폰을 항상 열어두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유난히 감추려 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일주일 넘게 아내와의 관계도 완전히 끊긴 상태였다. 그녀는 가끔 나를 위해 애정을 표현하긴 했지만 그것 이상의 것은 없었다. 지원에게는 드문 일이었다. 우리가 사는 집은 약 1.5헥타르의 땅 위에 지어졌는데 이 땅은 내가 11살 때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것이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직접 이곳에 집을 지었다. 우리 부지는 원래 6헥타르 규모의 정원 사업을 하던 할아버지의 토지 일부로 그중 반 헥타르는 형에게 상속되었고 나머지 4헥타르는 주택 개발용으로 매각되었다. 그 수익은 가족 공동 명의의 신탁 기금으로 들어가 아이들의 교육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우리 집은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어 집 쪽으로 들어서자 눈에 띈 건 낯익은 차량 몇 대뿐이었다. 그 순간 내 불길한 예감이 더욱 강해졌다. 그 중에는 상호 장인어른의 차, 미숙 장모의 차, 은지와 현우의 차가 있었고 몇몇은 먼 친척의 차량으로 보였다. 마치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내게로 달려오는 것 같았고 그들은 그것을 값비싼 캐비어인 양 포장하려는 듯한 분위기였다. 나는 차를 집 옆에 주차하고 숨을 한번 고른 뒤 안으로 들어갔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일부러 차고 문으로 들어왔다. 다용도실에 서서 귀를 기울였지만 문 너머에서는 웅성거리는 목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나는 항상 작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회의 때 활용하라고 상호 장인이 알려준 습관이다. 그날도 무의식적으로 녹음기를 켠 채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다. 분명히 곧 벌어질 대화를 최대한 담아낼 수 있으리란 확신이 들었다. 심호흡을 한 번 더 하고 문을 밀고 주방 안으로 들어섰다. 주방 옆 구석 공간에는 8명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3명짜리 소파에는 지원, 상호 장인어른, 미숙 장모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작은 러브시트에는 은지와 현우가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준식이 1인용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고 식당에서 가져온 의자에는 고모 둘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를 위한 듯 보이는 내 서재에서 가져온 의자 하나가 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위치는 소파에 앉은 3사람과 마주 보고 있었고 좌우로는 준식과 고모들이 둘러싼 형태였다. 누가 봐도 계획된 매복. 나는 문을 닫으며 방 안으로 들어섰고 지원이 말했다. 들어와요. 민석 씨. 잠깐 앉아서 이야기 좀 해요. 이야기 좀 하자는 말은 대개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내가 어떻게 반응하든 소용없다는 뜻이다. 나는 방 안구석까지 걸어갔다가 방향을 틀어 주방에 바 의자 하나를 돌려 앉았다. 그 분위기를 바꾸고 싶었다. 모두가 나를 내려다보는 구조가 아닌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도로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말없이 아내의 눈을 응시했다. 내 표정에는 분명한 짜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시선을 느끼고 당황한 듯 얼굴이 붉어졌고 이내 눈을 피했다. 그녀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눈치챘는지 얼굴이 붉어졌지만 끝내 내 시선을 마주하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다.
상호 장인어른과 준식은 내 시선을 피했고 미숙 장모는 뭔가 큰 계획이 성공 직전이라는 듯한 기세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다. 현우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마치 우위를 점하려는 듯 비웃음을 지었고 은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이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지원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나 역시 입을 열지 않았다. 다시 방 안을 둘러본 후 나는 시선을 지원에게 고정했다. 그녀는 계속 내 눈을 피하려 했었고 나 역시 생각했다. 당신이 기다릴 수 있다면 나도 기다릴 수 있어.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한 침묵으로 굳어졌고 결국 먼저 침묵을 깬 사람은 미숙 장모였다. 우리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좋은 방법을 찾은 것 같아. 나는 아무런 반응 없이 계속 지원만 바라봤다. 그녀는 내 시선 아래 점점 불편해졌고 마침내 조심스럽게 눈을 마주치며 입을 열었다. 알다시피 은지는 아이를 가질 수 없고 당신도 대리모 가능성에 대해 알아봤잖아. 엄마는 피가 이어진 손주를 원하셔서 몇 주 전부터 우리끼리 내가 대리모가 되는 방안을 논의했어. 나는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했다. 그 몇 주 동안 말이야. 왜 나한테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 이건 분명 나랑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결정이야. 그런 문제라면 당연히 내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았겠어? 그 순간 미숙 여사가 끼어들었다. 그게 왜 당신이랑 상관이 있는데? 그냥 옆에서 손이나 잡고 미소 지으면 되는 거잖아.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여전히 지원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미숙 여사 쪽으로 고개만 살짝 돌렸다. 물론 이건 나와 아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준다고요. 지원은 IVF 병원을 다녀야 할 테고 그 후에는 임신한 상태가 되니까 아이들을 안아 침대로 옮기는 일조차 어려울 거예요. 전에도 2번이나 고혈압으로 입원했잖아요. 출산 전에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고 분만 후에도 회복 기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 동안 아이들 곁에 엄마는 없겠죠. 이런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건 솔직히 이기적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IVF 병원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지원의 눈동자가 방 안을 빠르게 훑었다. 현우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고 은지는 순간 움찔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뭔가 더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미숙 여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병원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내 손주는 사랑과 열정으로 잉태될 거야. 시험관 안에서가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 불이 번쩍 켜졌다. 이건 함정이었다. 그리고 방 안의 모든 사람은 나를 통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었다. 얼굴에서 분노가 치솟는 걸 느낀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외쳤다. 지원아, 지금 당장 전부 말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지원은 나를 힐끔 바라봤고 그 눈에는 분명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상황은 그녀가 계획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진실이 드러났고 이제 그녀는 통제력을 잃은 것이다. IVF는 최선이 아닌 것 같아서 2달 전부터 약 끊었어. 생리는 3주 전에 했고 다음 주쯤 다시 시작될 거야. 의사 말로는 23주 후가 가임기래. 그 시기에 현우가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 정도 같이 지내면 그때쯤이면 임신이 될 거야. 그러면 은지랑 현우가 아이를 입양하는 거지. 2 사람 모두와 생물학적으로 연결된 아기를. 그 순간 나는 지원 바로 앞까지 다가가 있었다. 그때 준식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는 그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의 손아귀는 생각보다 단단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정해. 민서가 제발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 나는 몸을 바로 세우고 누구를 향한 말도 아닌 듯 말문을 열었다. 바보 같은 짓?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무슨 짓을 해도 이미 늦었어. 그 말을 끝내자마자 나는 방 안 모두를 향해 소리쳤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미숙 여사는 그 자리에 굳건히 서며 버텼다. 아니야, 우리끼리 합의하고 결정해야 해. 이 일이 있을 때 당신이 이 집에 계속 살 수 있을지도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상호 장인어른이 이미 일어나 그녀를 말리려 했다.
그때 나는 상우 씨를 향해 말했다. 상우 아버님, 전 평생 여자를 때려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미친 여자가 10초 안에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신이시여, 저도 저 자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미숙 여사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처음으로 내가 하는 말이 전부 진심이라는 걸 깨달은 듯 보였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외쳤다. 지원아, 너한텐 준식이라도 남아서 보호해줄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니?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내 아내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나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이 미친 짓이 우리 결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면 진심으로 날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네요. 지원은 놀라서 숨을 들이켰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엄마, 제발 그냥 가세요. 다들 나가주세요. 민석 씨랑 나 할 얘기가 많아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을 떠난 후 나는 바로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조금 전 거실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녹음기를 다시 켰다. 그때 지원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다. 민석 씨, 이렇게 무례하게 굴 줄은 몰랐어요. 제발 나와서 어른스럽게 대화해요.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터무니없는 상황을 나한테 던져놓고 내가 화냈다고 되레 나한테 화를 내다니 정말 어이없다. 나는 혼잣말처럼 웃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통화 내용과 메시지를 자동 저장하는 시스템이 있다. 고객 응대 후 추가 비용 청구 같은 일에서 여러 번 우리를 보호해준 중요한 CRM 시스템이다. 그리고 지원이 사용하는 휴대폰은 회사에서 지급한 단말기라 모든 메시지가 자동으로 서버에 저장된다. 나는 바로 기록을 열어 그녀와 미숙 여사, 은지, 그리고 현우 사이의 모든 메시지를 확인했고 음성통화 기록까지 내려받았다. 이름은 단순했다. 베이비라는 단체 채팅방. 대화는 3달 전 대리모 이야기가 처음 언급된 날 이후 시작되었다. 처음엔 지원이 난자 기증에 대해 말했지만 점점 대화는 그녀가 직접 대리모가 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미숙 여사는 수정 방식까지 주도했고 현우는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내놓았다. 미숙 여사는 줄곧 말했다. 아이란 사랑으로 잉태되어야 해.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아이는 감성적으로 결핍될 수 있다는 비논리적인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1시간가량 생각을 정리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변호사에게 연락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서재에서 나왔을 때 지원은 거실 구석에서 와인잔을 들고 앉아 있었다. 첫 분노의 감정은 지나갔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의 기색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다. 정말로 내가 이 황당한 계획을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다시 화를 내며 소리쳤다. 황당하다고? 우리 둘이 동의한 거였잖아. 은지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도와주기로 했잖아. 그런데 당신은 지금 우리 가족을 내 집에서 쫓아낸 거라고. 나는 다시 웃음이 나왔다. 가족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간통을 하겠다고 해놓고 내가 거부하니까 화가 났다고? 지원아,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잘 생각해봐. 그리고 분명히 알아둬. 이건 내 집이기도 하고 여길 무시하는 사람은 누구든 나의 분노를 감당하게 될 거야. 분명히 말하지만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다. 지금 이 길을 계속하겠다면 그 끝엔 이혼밖에 없어. 이해하기 어렵다면 더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줄까? 아이들은 어디 있어? 최소한 그 애들까지 이 엉망진창 속에 끌어들이지는 않았겠지. 이혼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숨통을 잠시 멎게 만들었다. 입술이 떨리며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곧 차갑게 말을 이었다. 당신이 나랑 이혼하겠다면 난 당신을 빈털터리로 만들 거야. 양육비, 이자료는 물론이고 당신 사업의 절반도 가져가서 아무한테나 팔아버릴 거야. 그 말에 나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진심으로 그녀가 얼마나 이 현실에 무지한지 이제야 실감이 났다. 설마 현우가 그런 조언한 거 아니지? 그 사람 말 믿고 있는 거라면 지금이라도 멈추는 게 좋아. 그 조언대로 움직이면
내가 직접 그 자의 변호사 자격 정지 요청할 수 있을걸. 왜냐고? 당신의 이런 행동들이 결국 그 사람에게도 이익으로 돌아가니까. 명백한 이해의 상충이야.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지원의 눈을 응시했다. 이 집, 그리고 이 땅은 우리가 결혼하기 전 할아버지께서 내게 물려주신 거야. 결혼 전 자산이니까 법적으로는 공동 재산이 아니지. 우린 혼전 계약서에도 서명했어. 당신은 내 사업에 대한 권리가 없고 마찬가지로 나도 당신이 아버지와 공동 운영하는 사업에 손댈 수 없어. 그리고 당신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겠다고 계획 중이라면 그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사실이 돼. 그동안 당신이 2번이나 임신 중 고혈압으로 입원한 기록이 있고 만약 또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당신은 양육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료적 판단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양육권을 가져올 준비가 되어 있어. 그 말 끝에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다. 지원의 입가에 남아있던 반항심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고 그 대신 당혹감과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나는 덧붙였다. 내가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야.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하지만 내가 그마저도 무너뜨리려 한다면 나도 더는 참고만 있지 않을 거야. 지원아, 너 정말 더러운 싸움을 원한다면 그래. 해보자.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둘게. 당신이 아직도 내 아내로 남고 싶다면 절대 현우 아이를 가지는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시험관 시술이든 뭐든 난 이제 더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아. 이건 당신이 만든 게임이야. 승패가 정해진 결혼이라는 이름을 걸고 벌이는 승부. 아이들은 어디 있어? 난 지금 그 애들을 만나야겠어. 그 순간 지원은 내가 더는 이 논쟁에 응하지 않겠다는 걸 느낀 듯 했다. 더 이상 밀어붙일 수 없음을 인정한 듯 조용히 말했다. 패터슨 댁에 있어. 30번 집. 지금 데려올게. 냉장고에 피자 2판 있어. 저녁 준비 좀 부탁해. 나는 피자를 데워 아이들과 마당에서 놀았다. 오랜만에 큰 소리로 웃으며 축구도 하고 아이들이 피곤해질 때까지 함께 놀았다. 9시 반이 되자 아이들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들었다. 그들과 나 모두가 오늘 하루를 소진한 듯 했다. 나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들고 거실 구석 의자에 앉아있던 지원 쪽으로 향했다. 그녀와 마주하는 소파에 앉아 한 모금 깊게 들이켰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 정말 내가 그딴 걸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이 날 속이고 은지를 위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는 걸 내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라고? 그것도 모자라. 내가 침대까지 양보해야 한다고? 당신이 나한테 어떤 모욕감을 주려 했는지 정말 모르고 있었던 거야? 지원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슬픔이 담긴 눈이었다. 그리고 힘겹게 말했다. 은지한테 뭔가 해줘야 해. 진심이야. 그녀는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어. 엄마는 시험관 아이를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우는 돈이 부족하대. 민석 씨가 이걸 막는다면 은지는 자해할지도 몰라. 그럼 난 평생 날 용서하지 못할 거야. 나는 다시 맥주를 따르며 고개를 저었다. 결국 감정에 기대어 협박하는 거구나. 나한테 당신이 하고 싶은 짓을 정당화하려고 누군가가 상처받을 거라는 가능성을 무기처럼 휘두르네. 그래도 분명히 말해둘게. 당신이 다른 남자랑 자는 순간 그건 날 완전히 조롱하는 짓이야. 그렇게 되면 더는 우리 사이에 부부라는 말 붙이지 마. IVF가 돈이 문제라면 우리가 도와주자. 우리랑 부모님이 절반씩 내면 되잖아. 엄마가 싫어하면 그건 그녀 문제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야. 확실히 말해둘게. 이미 회사 법무팀에 이혼 전문 변호사 소개를 요청했어. 진심이야. 당신이 이 계획을 강행한다면 우린 끝이야. 그리고 비용을 나한테 떠넘기려 하지 마. 난 배신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생각 없어. 그리고 당신이 이 일을 한다면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내 말이 끝나자마자 지원은 울면서 방을 뛰쳐나갔고 침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잠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 옆에 누워 자는 일은 오늘 없을 거란 걸 난 이미 결정했다. 혹시 그녀가 몸으로 설득하려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혐오감이 들었고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그녀가 나 없이 사는 삶이 어떤 건지 알아야 한다고 느꼈다.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다시 메시지 로그를 열었다. 역시나 단체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문자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은지는 눈에 띄게 불안해하고 있었다. 이건 내 마지막 희망이야. 품에 아이를 안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지원은 처음엔 나를 설득해보겠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냥 해. 나중에 용서받아. 그 사람은 원래 내 급이 아니잖아. 현우는 한 줄 던졌다. 쟤 이혼 감당 못해. 그러자 지원은 이렇게 반박했다. 우린 혼전계약서 썼고 사업은 공동재산이 아니야. 현우는 짧게 대답했다. 아, 그래? 채팅방엔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지원의 메시지가 떴다. 지금 민석 씨가 이혼 변호사 찾고 있어. 나는 이메일을 확인했다. 회사 법무팀 토니아가 답장을 보냈다. 세상에 너희 둘은 영원할 줄 알았는데 리암 스트롱 변호사를 추천할게. 곧 요구사항이 담긴 메일이 갈 거야. 잠시 뒤 정말로 리암에게서 메일이 도착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요청 정보 목록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정리할 때라고 생각했고 워드 문서를 열어 지난 3개월간 내가 알게 된 모든 사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단체 채팅방 메시지를 복사해 붙였고 회사 데이터 시스템 사용에 동의한 지원의 서명 문서도 첨부했다. 그녀는 회사의 모든 시스템 저장에 동의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컴퓨터를 끄고 소파 침대를 펼쳐 눕기로 했다. 낯선 침대의 감촉, 낯선 밤의 공기, 모든 것이 어색했지만 지금 이 선택은 피할 수 없는 거리감이었다. 새벽 3시 30분 누군가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이어 들려온 건 지원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민석 씨, 뭐 하는 거예요? 왜 침대로 안 왔어요? 일어나 시계를 확인하고 문을 열자 복도에 가운을 걸친 지원이 서 있었다. 가운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것이 보였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문제야?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난 침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기회를 통해 차분하게 얘기해보고 싶었고 당신이 괜한 질투를 하고 있다는 걸 설득하고 싶었어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채팅방엔 분명 더 많은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 메시지를 보고 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기에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원아, 우리 결혼 생활 내내 작은 일들차 색깔이나 강아지를 키울지 말지 같은 문제들에 있어서 당신은 늘 잠자리로 나를 설득해왔지. 하지만 이건 그런 사소한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내가 하려는 건 명백한 배신이야. 동정심 섞인 잠자리나 남자 자존심 운운하는 심리전으로 이 문제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넌 진짜 잘못 보고 있는 거야. 난 나를 배신하려는 사람과 같은 침대에서 잘 생각 없어. 오늘 밤이 어떤 의미인지 느껴봤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가 계속 이 길을 간다면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이니까. 잘 자. 지원아, 침대로 돌아가. 그리고 오늘 밤 우리 결혼을 얼마나 망치고 있는지 생각해봐. 내 감정을 무시하고 내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는 걸 말이야. 이건 질투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거울 속에 나 자신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야. 나는 문을 닫고 조용히 잠갔다. 불을 껐지만 문 옆에 그대로 서 있었다. 밑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아직도 그녀가 문 앞에 서 있다는 걸 말해주었다. 어렴풋이 한숨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불빛이 꺼졌다. 토요일 아침, 평소 같으면 좀 더 늦게 출근하겠지만 그날은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다. 동네 푸드트럭에서 베이글 하나를 사서 사무실로 향했다. 커피를 내리고 책상에 앉아 행동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직감적으로 느꼈다. 지원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올 거라는 걸. 지원아, 내가 설명할게. 당신은 지금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명백한 불륜이자 배신이지. 그리고 내가 그걸 모를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완벽한 아내 연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마치 내가 허락만 하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아내이자
엄마가 되겠다는 듯이. 하지만 그건 통하지 않아. 당신이 그걸 실행한다면 당신은 다시는 좋은 아내가 될 수 없어. 당신은 단지 남편을 배신한 여자가 될 뿐이야. 확실하게 말해두자. 이미 이혼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당신이 이 일을 밀고 나간다면 결혼은 끝이야. 그녀의 표정은 갑자기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는 미소를 띠며 온화한 아내였지만 지금은 복수심에 찬 여자의 얼굴이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엔 분노가 담겨 있었다. 확실히 해둘게. 나는 이걸 은지를 위해 하기로 결심했어. 당신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혼해. 그 말투는 협박이었다. 그녀는 내가 그냥 위협만 하고 있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오늘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생각했어. 좋은 결혼이란 무엇일까? 결혼은 마치 거울 같아. 하지만 지금 당신은 그 거울에 돌을 던지고 있는 거야. 깨진 거울은 붙인다고 해도 금은 사라지지 않아. 결국엔 산산조각 나고 말 거야. 이건 장난이 아니야. 난 이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어. 당신은 지금 나와 아이들보다 당신 가족을 선택하고 있는 거야. 이제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아. 지금 이 가족이 당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걸 증명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린 끝이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 방으로 갔다.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FPS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나는 분명히 느꼈다. 우리 가족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 후 며칠 지원은 모범적인 아내가 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하지만 아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나는 같은 말만 반복했다. 그건 선을 넘는 일이야. 그녀는 독서를 멈췄고 대신 조용히 말했다. 민석 씨, 날 믿어줘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은지가 저녁 식사를 하러 왔다. 식사 후 지원은 나에게 말했다. 민석 씨, 잠깐만 이쪽으로 와봐요. 은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석 씨, 제 인생은 아이 없이는 완전하지 않아요. 정말 간절히 필요해요. 지원이 하려고 하는 건 누군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민석 씨, 마음을 조금만 열어줄 수 없어요? 나는 곧바로 지원을 바라봤다. 이게 다 계획된 연출이라는 걸 그녀가 알기를 바랐다. 그리고 은지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를 가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제 아내를 당신의 불륜 파트너로 만드는 건 절대 그 방법이 아닙니다. 그때 지원이 숨을 크게 들이켰고 나는 말투를 바꾸지 않은 채 이어갔다. 삶이 당신에게 불공평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진심으로 말하는데 이 길을 계속 간다면 나와 지원의 결혼은 끝이에요. 당신은 그걸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리고 다들 묻지 못했던 질문이 하나 있어요. 만약 현우가 한 번에 임신을 못 시키면요? 이게 매달 반복되는 일이 될 건가요? 태연이를 가지는데 9개월이 걸렸고 지훈이는 5개월이었어요. 내 옆에 앉은 지원이 고개를 돌리는 걸 느꼈다. 그녀는 내가 그 사실까지 생각해냈다는 걸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아이 하나로 끝날까요? 외동은 외롭다며 또 하나 더 갖겠다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죠? 은지의 얼굴은 새빨갛게 변했고 지원은 손톱을 뜯기 시작했다. 나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래요. 이 모든 걸 다 계획했네요. 이게 한 번뿐일 거라 생각하진 않았죠. 정말이지 끔찍할 정도로 교활하군요. 그건 분명 어머니한테 배운 거겠죠?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은지와 지원도 따라 일어섰다. 은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지원은 또다시 가면을 벗었다. 이제 그녀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석 씨, 당신이 이렇게 비이성적인 사람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우리는 충분한 기회를 줬어요. 상식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하지만 당신은 끝내 거부했어요. 금요일 저녁, 난 은진의 집에 갈 거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낼 거예요. 맘대로 하세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그럼 다시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마. 금요일이면 내 짐은 창고에 정리돼 있을 거고, 그 집에서 잘 모셔질 테니 걱정 마. 지난 3주 동안 나는 변호사 리암 스트롱과 6차례 만났다. 혼전 계약서,
덕분에 사업체와 신탁 기금은 완전히 보호받고 있었다. 집과 토지도 결혼 전 내 소유였기에 남은 건 우리 공동 투자와 예금을 나누는 일이었다. 결론적으로 나는 약 150만 달러를 그녀에게 넘기기로 했고 투자 계좌도 이미 2개로 나눠 정리했다. 우리 주는 과실 없는 이혼 no fault divorce이 가능하지만 비합리적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도 있다. 그날 밤 내가 녹음한 대화와 메시지들은 충분한 증거가 되었다. 게다가 지원은 2번의 임신 중 모두 고혈압으로 입원했기 때문에 양육권 역시 내가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방으로 올라가면서 나는 리암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녀는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금요일부터 실행할 예정이에요. 잠시 후 리암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금 어떤 계획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금요일 퇴근 후 바로 은진회로 갈 거예요. 주말과 다음 주까지 있을 거고요. 좋습니다. 리암은 말했다. 그럼 그날 바로 이혼 서류를 전달해야겠네요. 그게 법적으로도 가장 명확하고 판사에게도 좋은 인상으로 남습니다. 그녀가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당신의 입장이 분명하다는 걸 그녀가 직접 확인해야 하니까요. 목요일 밤까지 집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이들이 잠든 후 지원은 내게 다가와 팔을 끌어당기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안지 않았다. 그녀가 내 팔을 들어 자기 몸 위에 얹으려 했을 때도 나는 그대로 굳은 몸으로 버텼다. 결국 그녀가 말했다. 민석 씨, 그건 우리 인생 중 단 일주일이에요. 그게 뭐 그렇게 바뀌게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조용히 그녀의 팔에서 빠져나와 일어섰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다. 지원아, 그 일주일은 모든 걸 바꿀 거야. 당신은 나를 두고 다른 남자의 품으로 가는 거잖아.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나는 당신을 안을 때마다 그 일이 떠오를 거야. 정말 이게 단순한 일주일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이 계획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철저히 무시한 거야. 내일 그 집에 가면 우린 끝이야. 지원은 슬픈 얼굴을 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내 눈을 마주 보려고 애썼다. 나 역시 피하지 않았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민석 씨, 난 누구를 위해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지를 위해 아이를 품겠다는 거예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여전히 이해 못하는구나. 당신은 지금 분명히 나를 떠나고 있어. 당신은 당신 가족의 욕망과 필요를 우리나와 아이들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 우리를 일주일 동안 버리는 거고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낼지, 아이들에게 뭐라 말할지, 혹은 나중에 그 애들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당신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이번 달에 임신이 안 되면 다음 달에도 또 반복하겠지. 고개 저지 마. 사람들은 결국 다 알게 돼. 이건 정말 마지막 기회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신은 이 가족의 필요를 외면하고 은지의 소망과 어머니의 뜻을 선택했어.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길 바란다. 당신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어. 나는 말을 마치고 방을 나왔다. 지원은 충격에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나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녀가 허겁지겁 뒤따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곧장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문을 잠근 지 몇 초 후 그녀가 녹화하며 말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은 당신 선택에 달려 있다는 말,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 거예요? 나는 문을 열고 짧게 대답했다. 이미 다 말했잖아. 지금은 당신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결정할 차례야. 그리고 문을 다시 닫았다. 그날 밤 10시 나는 침대에 들었고 이 혼란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했다. 이제부터는 그녀의 몫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늦게 집을 나가기로 했다. 아이들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때 지원이 부엌에 들어왔다.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불안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다 말없이 그 가방을 세탁실 안 내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놓았다. 나는 계속 아이들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다.
결정을 했네. 그녀는 조용히 찬장에서 뭔가를 꺼냈다. 당신 벌써 나갔을 줄 알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등을 돌린 채 말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마지막 식사라도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싶었어. 그녀는 멈춰섰고 잠시 후 조용히 물었다. 마지막 식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최근에도 그런 말 했죠. 나는 돌아보며 말했다. 그 말에 숨은 뜻은 없어. 지원아, 나는 분명히 말했잖아. 당신이 이 길을 계속 간다면 결과는 뻔하다고. 그걸 무시하고 지금까지 모든 경고를 외면한 건 당신이야. 그러니 내 지능을 무시하는 듯한 말은 이제 그만하자. 우리는 마주 섰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내가 진심이라는 걸 느꼈다. 얼굴 가득 불안이 번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와서 돌아서면 은지가 무너질까봐 두려워요.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 가족은 이미 한참 전부터 이순이었어. 그리고 부엌을 향해 외쳤다. 얘들아, 아침 먹자. 차 키를 챙기며 말했다. 잘 있어. 그녀가 내 팔을 잡았다. 작별 인사로 키스 한 번도 안 해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말했다. 아니, 괜찮아. 현우한테서 뺏고 싶지 않거든.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나는 팔을 뿌리치고 문 쪽으로 걸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울음 섞인 외침이 들려왔다. 민석 씨 제발 나랑 같이 있어줘요. 지금 이 일 당신 없이는 못해요. 그날 하루 지원과 은지의 전화가 계속 왔다. 심지어 미숙 여사까지 연락했지만 나는 그 어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오후 4시 비서가 말했다. 상호 회장님께서 전화하셨어요. 연결해줘요. 민서가 지금 이 상황 엉망인 거 안다. 그런데 이제는 자존심 싸움처럼 돼버렸어. 지원이는 너도 결국 동의할 줄 알았대. 하지만 넌 처음부터 끝까지 싸웠지. 지금은 자기가 물러서면 완전히 패배한 기분이 들 거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나는 아주 깊은 숨을 쉬고 말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이건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받아들이면 나는 내 자존심을 잃고 거울 속 내 얼굴을 더는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원도 다시는 안을 수 없을 겁니다. 이건 지원 스스로 만든 일이에요.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내가 이런 걸 허락할 리 없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님, 우리 결혼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건 그걸 더 확실히 해줍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밤 안에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그때 상호 아버님이 물으셨다. 지원이가 말하길 당신이 이혼하겠다고 했다고 하더군. 사실이야? 네, 맞습니다. 그녀가 이 길을 계속 간다면 난 이혼할 거예요. 이미 서류는 준비되어 있고 내일 그녀가 실행에 옮기면 정식으로 전달될 겁니다. 우리는 과실 없는 이혼이 가능한 주에 살고 있고 일단 접수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상우 씨가 물었다. 혼전 계약서는 어떻게 할 건가? 그걸 물어보셔서 다행입니다. 지원은 그걸 완전히 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적용할 겁니다. 내 사업과 집은 결혼 전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나는 그녀에게 정당한 몫만 줄 생각이에요. 하지만 지나치게 관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상우 씨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내가 당신 입장이라도 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사실 난 미숙이한테 경고했어. 당신이 체면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녀는 여전히 지원이 당신보다 급이 높은 여자라고 믿고 있었지.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내가 더 강하게 나섰어야 했어. 우리는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감사를 표하고 통화를 마쳤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이후로 가족과의 어떤 대화도 지금처럼 평화롭진 않을 거란 걸. 나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이웃인 윤 여사님 댁에 있었다. 나는 그들을 데리러 가기 전 이제 완전히 달라질 삶의 리듬에 적응할 준비를 해야 했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또다시 상우 씨였다. 젠장, 민서가 오늘 오후 그녀에게 이혼 서류가 전달됐어. 네, 아버님, 말씀드렸잖아요. 난 이럴 거라고. 이제 그녀도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 알게 됐을 겁니다. 이제 그녀가 선택해야 해요. 나와 아이들인가, 은지와 현우인가.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상우 씨가 천천히 말했다. 그 애 지금 충격에 빠졌어. 미숙이는 당신을 찢어버릴 기세고, 은지는 휴대폰도 받지 못할 정도로 깊은 우울감에 빠졌어. 넌 우리 가족 전체를 뒤흔들어 놨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이게 지금 제 마음이에요. 지난 3주 동안 제가 느꼈던 고통, 이제야 모두가 조금은 이해했겠죠.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에겐 더는 선택지가 없어요. 지원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저에게 가장 분명한 대답이 될 겁니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대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면 전 그저 이순이었단 뜻이겠죠. 그렇게 말한 후 나는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어떤 답도 필요하지 않았다. 차를 몰고 윤 여사님 댁에 가서 아이들을 데려왔다. 그리고 피자를 주문했다. 만약 지원이 돌아온다면 그 집은 전쟁터가 될 것이다. 식사를 마치고 식기세척기를 작동시킨 직후 차가 마당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창밖을 보니 상우 씨, 미숙 여사, 그리고 지원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하라고 말했고 혼자 거실로 나갔다. 그 방은 이제 내가 가장 싫어하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최근의 모든 나쁜 기억들이 그곳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문을 열고 가장 먼저 뛰어든 건 미숙 여사였다. 그 뒤를 상우 씨가 따라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상우 씨는 그녀를 급히 붙잡았다. 미숙아, 우린 지금 도우러 온 거지. 더 악화시켜 온 게 아니야. 지금은 지원이랑 민석이가 얘기할 시간이에요. 미숙 여사는 발을 구르며 외쳤다. 이 상황이 더 나빠질 게 뭐가 있어? 저 무식한 남자가 우리 손주를 갖는 걸 막고 있잖아. 나는 상우 씨 얼굴에 떠오른 피로한 표정을 봤고 심지어 미숙 여사조차 그의 눈빛을 읽고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지원은 그 뒤를 따라 들어왔다. 마치 형장의 이슬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 같았다. 그녀 손에는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고 눈은 울어서 벌겋게 부어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았고 나는 안락의자에 앉았다. 상우 씨는 미숙 여사를 부엌 식탁으로 안내하며 커피를 내렸다. 지원은 눈물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게 당신의 최종 결정이에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협상 여지도 없는 거예요? 없어. 그녀가 다시 물었다. 엄마랑 은지랑 얘기해봤어요. 시험관은 어때요? 그 말에 순간 메스꺼움이 밀려왔다. 이제 와서 그런 질문이라니. 지원아, 3주 전에 분명히 말했잖아. 근데 당신은 그냥 자기 방식대로만 밀어붙였어. 이젠 당신을 믿을 수 없어. 몰래 뒤에서 불륜을 저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 이미 너무 늦었어. 당신이 난자를 기증하고 대리모를 고용하는 거라면 내가 비용 다 댈게. 그건 괜찮아. 하지만 당신이 직접 아이를 품는 건 그건 아니야. 나를 너무 무시했어. 미숙 여사가 다시 들썩이려 했지만 상우 씨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미숙아, 끼지 마. 우리가 이 사태를 만들었잖아. 이제 둘이서 해결해야 해. 지원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정말 이 상황에서 악역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날 그런 식으로 보고 있었다. 지원이 고개를 들고 말했다. 난 이혼하고 싶지 않아. 당신이 필요해. 어떻게든 이걸 고칠 수 없을까?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솔직히 이젠 너무 많은 물이 다리 밑을 흘러갔어. 되돌릴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는 해보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끝내는 거야. 나를 논의에서 제외하고 그 후엔 내 아내로서 용납할 수 없는 제안을 내놓았어. 만약 당신이 여전히 은지의 대리모가 되겠다면 나는 주저없이 이혼 절차를 진행할 거야. 이제 우리 결혼을 다시 세워야겠지. 나는 당신이 당신답게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줬어. 그런데 당신은 그걸 내가 뭐든지 허락한다는 걸로 오해했지. 남편을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하는 아내라면 당신이 제안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았을 거야. 배우자의 헌신이 얼마나 깊은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았을 거야. 이젠 깨져버린 거울을 어떻게든
복원할 방법을 찾아야 해. 내 말 속 깨진 거울이라는 표현에 그녀는 살짝 움찔했다. 그 표현 전에 썼었지? 깨진 거울은 붙일 수 있어도 금은 영원히 남는다고 했잖아. 그 말은 우리 결혼도 평생 금이 간 채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야?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불행히도 그렇다고 생각해. 그 순간 미숙 여사가 폭발했다. 그럼 은지는 어떻게 하란 거예요? 지금 당신은 우리 손주를 빼앗고 있는 거야. 나는 시선을 지원에게서 떼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지원아, 내 난자를 기증해. 바클리의 정자와 함께 시험관에서 수정하고 대리모에게 착상시키면 돼. 요즘은 그 모든 과정이 가능해. 하지만 난자 채취가 끝나면 나는 내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몇 년 전 우리는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었다. 하지만 지원은 불임 수술은 하기 싫다고 했었다. 생리가 오면 내가 여자로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이유였다. 그래서 피임약을 먹으며 지내왔다. 하지만 내가 다시 수술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제발 그건 강요하지 마.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몰라. 당신은 자기 몸을 조건처럼 흥정하려 했어. 나는 그 가능성 자체를 없애야 내 마음이 놓여. 당신 몸에서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해. 미안하지만 불장난을 하면 결국 타게 돼. 그녀가 울고 있었지만 내가 확신하긴 어려웠다. 절망인지 분노인지 미숙 여사가 다시 소리쳤다. 당신 정말 잔인하군요.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누구에게 배웠는지 아세요? 바로 당신이요. 장모님. 결국 지원은 조건부로 수술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혼을 멈춰주면 수술하겠어요? 우리는 합의했다. 그녀가 병원에 가는 날 나는 이혼을 철회하기로. 한 달 후 우리는 시험관 클리닉에 함께 앉아 있었다. 클리닉은 은지와 바클리에게 대리모를 소개해 주었고 상호 씨와 나는 각각 1만 달러를 부담했다. 지원의 난자 채취는 간단한 시술이었지만 약간의 통증과 불편함은 남았다. 일주일 후 지원은 병원에 입원해 불임 수술을 받았고 나는 법원에 가서 이혼 신청을 철회했다. 판사는 아무 질문도 없이 바로 승인해줬다. 그 후 겉보기엔 일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한때 활발하던 우리의 부부 생활은 완전히 사라졌다. 저녁이면 우리는 각자의 의자에 앉아 TV를 보며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시간을 보냈다. 한 달 뒤 대리모에게 2개의 배아가 이식되었지만 3개월 차에 유산되었고 남은 난자는 모두 부적합했다. 지원은 더 이상 난자를 제공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집에서 가족 모임을 열지 않았다. 나는 외부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도 돼서 오히려 다행이라 느꼈다. 누가 봐도 우리는 그저 아이를 함께 키우는 두 사람일 뿐이었다. 결혼했다는 문서 한 장만 있을 뿐 관계는 없었다. 내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지원이 만든 그 제안은 처음부터 절망적이었다. 그리고 그 끝엔 예상대로 지는 쪽은 이긴 쪽을 증오하게 되었다. 이 관계는 그렇게 10년을 버텼다. 우리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다. 아이들 스포츠, 행사, 학부모 회에 어디든 함께 있었고 다른 부모들은 우리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집에서는 전혀 달랐다. 같은 침대를 썼지만 친밀감은 없었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그 안엔 사랑이 없었다. 16살이던 지훈이는 앱 개발로 창업했고 20살엔 세노세에서 7자릿수 제안을 받았다. 우리는 함께 세노세를 방문했고 지훈이는 고속도로 근처 고급 주택단지에서 집을 임대했다. 22살이 된 태연이는 대학 시절 여자친구와 결혼했고 둘 다 회계사로 상호 씨 회사에서 일했다. 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신탁 기금을 마련해 주었다. 아들 둘이 모두 집을 떠난 뒤 우리는 명백한 빈둥지 부부가 되었다. 대화도 교감도 거의 없었다. 태연이 결혼한 지 2주 후 지원이 나에게 일찍 와달라고 했다.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부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다. 민석 씨,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10년 전 이 방에서 모든 게 끝났다는 거려. 그 후로 우린 밤바다를 지나치는 대처럼 그저 부부라는 타이틀만 공유한 거예요. 거울이 깨지면 아무리 모른 척해도 그 금은 너무 선명하게 남잖아요. 그래서 이혼 서류를 제출했어요. 당신이 했던 조건 그대로예요. 아마도 모든 절차는 당신 없이도 잘 될 거예요. 여기 내 변호사 연락처예요. 가능하면 조용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길 바래요. 나는 더는 말할 수 없었다. 이미 10년 전에 모든 건 나눠져 있었다. 각자 통장, 투자 계좌, 연금, 카드, 모든 게 따로였다. 이혼은 이미 오래전 시작되었던 일이었다. 교통사고처럼 이미 부딪힌 후에는 멈출 수 없는, 그리고 그 시작은 분명 10년 전 바로 이 방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게 최선일지도 몰라. 나는 길게 끌 생각 없어. 연락처만 알려줘. 모든 걸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자. 지원은 조용히 일어섰고 내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정말 오랜만에 나눈 다정함이었다. 일단 일주일 정도 짐을 싸뒀어. 태연이 아파트 있는 블록 근처에 작은 원룸을 임대할 거야. 자리 잡으면 정리도 도와줄 사람 부를게. 혹시 가구 좀 가져가도 될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의자 2개랑 침대 하나만 남겨줘. 그녀도 웃었다. 새 집에 남아 가구 대부분이 들어가지도 않을걸.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잘 있어, 민석 씨. 그리고는 집을 나섰다. 나는 살짝 슬펐지만 가장 큰 감정은 안도감이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부부가 아니었고 이건 단지 그 사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말이었다. 나는 다시 리암에게 연락했고 그는 기꺼이 나를 다시 맡아주었다. 판사는 부부 상담을 권했지만 우리는 둘 다 이렇게 말했다. 이 결혼은 더는 지킬 가치가 없습니다. 90일 후 지원이 제안한 조건 그대로 이혼은 승인되었다. 그 직전 태연이가 아이를 가진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나를 자주 찾지 않았다. 그래서 몇 가지 결정을 내렸다. 가장 먼저 회사를 매각했다. 매물로 내놓자마자 내 가장 큰 경쟁자가 $3,000,000를 제안했고 나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 돈으로 나는 이 집을 태연에게 주었고 나는 나파밸리 근처의 아주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그곳엔 심지어 자동차 정비소도 없었기에 나는 작고 소박한 내 가게를 열었다. 이번에는 직원도 없고 나 혼자 내가 원하는 시간에만 일했다. 더 좋은 건 지훈이가 원격 근무가 가능했기에 지금은 지하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며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 가끔은 고향으로 왕복했다. 태연이는 여전히 이혼의 여파에 살짝 흔들렸지만 아기 제인과 함께하는 내 모습을 원했다. 나는 그녀와 보내는 시간이 참 좋았다. 제인이 태어난 지 2년 후 나는 우연히 지원을 태연이네 집에서 다시 만났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 중 한 의사와 교제 중이었다. 나는 진심으로 그녀가 행복하길 바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세무사 초대로 새로운 마을의 네트워킹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루비를 만났다. 30 중반쯤 되는 웹 디자이너였고 눈빛은 밝고 말투는 당당한 사람이었다. 다음 날 저녁 행사 후 뒤풀이에서 그녀는 말했다. 파티에 꼭 오세요. 나는 그녀를 보며 물었다. 재미있을까요? 그녀는 대답했다. 이번엔 재미있게 해드릴게요. 약속해요. 그 순간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루비는 나보다 20살이나 어렸지만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우리는 결혼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다. 어쩌면 인생은 우리가 집착하던 것들이 결국 우리를 파괴하고 우연히 마주친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지도 몰라요. 은지는 아이 없이도 삶의 의미를 찾았고 지원과 나는 결국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죠. 결국 가족이라는 건 희생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서로를 품는 것과 놓아주는 것 사이에서 우린 너무 늦게야 알았죠. 사랑은 억지로 이어붙일 수 없는 깨진 거울이라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